지금 중국이 미국과 같은 제국으로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기제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감은 우리도 체감하잖아요. 가장 옆에 있는 열육한 한반도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네. 이 결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포맷, 그 전략적인 어떤 속성 같은 걸 들여다볼 때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말보다 모략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모략. 네. 모략의 정신 세계가 뚜렷한 국가이긴 한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프로핏이에요. 밸류가 아닙니다. 그나마 왕조 시대 중국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밸류를 중시했었죠. 인의예지와 유교 이념을 먼저 앞세우긴 했었습니다. 성리학적인 전통도 있었고. 네,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세계를 향해서 내세울 정신적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단지 그 대신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쌓은 모략의 정신 세계가 있어요. 그 모략의 기본적인 구성은 프로핏입니다. 자기 국가 이익이에요. 그래서 남을 설득하는 기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명이고 덩치는 문명이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로 좁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모략의 어떤 틀만 앞세우고 그 안에 한껏 담겨 있는 게 자국 이익의 확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감대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또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유기의 손오공과 삼장법사 있죠. 현장법사가 서역의 불경을 취하러 갈 때 이 현장법사는 명분이 있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구하러 가는 구도자의 행색입니다. 하지만은 손오공은 그 구도랑 전혀 상관이 없는 깡패 원숭이죠. 근데 둘 다 필요합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서역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요괴들을 무찌르는 무공이 있어야 되는 손오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실패하고 있는 거는 명분 세계에서 약해요. 밸류. 남을 설득하고 내 걸 받아들여라 하는 어떤 기제를 설명할 때 자기 앞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적인 틀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핏만 앞서 있어요. 자기 국내에 그동안 경제개혁 개방을 하면서 쌓았던 수많은 잉여를 바깥으로 퍼붓는 거죠. 쏟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으로 이제 제3국이라든가 빈국에다가 이제 자기 잉여 생산 같은 걸 가서 쏟고 자금을 집어넣고 거기서 항구와 기간 설비 같은 거를 대신 받고 먹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공사를 해도 자기네 인력을 보내잖아요. 이게 과연 현지 사람들의 복지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게 충돌하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중국 콘텐츠를 많이 흡수하고 소화하는 민족이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 콘텐츠에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무술 영화나 그러니까 맨날 괴기 영화나 뭐 이런 거나 만들어내는 중국 콘텐츠에 우리가 크게 공감하지 못하듯이 더 먼 나라는 중국을 더 멀게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당장은 개발해 주는 어떤 인프라를 갖고 와서 뭐 깔아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네 이익만 취한다 이런 생각이 판정이 나면은 그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할 까닭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반발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예. 또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만주, 내몽골, 한종 내부의 다양한 지역 정책서까지 강력한 중앙 통제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난과 1대1로 차질로 시진핑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된 경우 잠복한 지역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저 중국의 요소는 우리 진행자님이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전 국가에 앞서서 문명의 구조가 있어요. 이건 거대한 문명입니다. 면적이 960만인데 사실은 유럽연합보다 더 커요. 그렇다면은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민족 요소 있죠. 중국에도 원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티베트, 위구르, 만주, 그죠? 심지어는 광동하고 복건. 이런 사람들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통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표준어를 안 쓰면 다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통이라는 강박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중국이었다라는 식의 강변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게 왕조 시대에 거의 2000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열이 더 많았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중국이 통일된 시기보다 분열된 시기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보다. 공산당은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그쪽으로 패퇴를 해갖고 거기서의 허엿한 나라를 세워버린 대만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통일된 시기보다 분열이 길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또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마 위구르, 티베트, 타이완, 몽골 뭐 이런 식의 만주는 쪽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요소들은 사실 중국의 중앙에 균열이 생겨갖고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중국이 아닌 곳으로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문명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렇게 일통에 연연하고 일통에 의해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한테도 시비를 걸잖아요. 이걸 만약에 대만 독립을 인정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시진핑은 우리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는 이런 식의 강박관념, 일통과 통일 그리고 분열에 대한 오랜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분열은 뭘 의미하겠어요? 중국 땅은 땅의 구조가 전쟁이 굉장히 쉽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거대한 평원이 중간에 있어요. 화북 평원이 남북으로 1200, 동서로 7, 800이에요. 이거는 뭐 거대한 평원이긴 한데 이거는 서로 화합하고 좋게 살기만 하면 좋은 평원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지무지한 살육전이 벌어질 수 있는 아마 삼국지, 초안지 이런 게 다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은 또 엄청난 학살과 이동, 이민 그런 어떤 심리적인 구조, 인문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은 그런 점에서도 좀 충분히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예. 마식루이에 대한 이번 숙청은 사실 하반기에 공식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면적인 인사 재편 숙청과 관련된 피바람은 2027년 당대회 전후에 엄청나게 불 걸로 예상합니다. 그때가 클라이막스다. 예. 이번 숙청의 흐름은 시진핑이 3연임 체제를 완성한 이후에 앞으로의 그 체제를 다지면서 잠재적인 시진핑에 대한 견제 세력이나 아니면 시진핑에 대해서 불쾌한 파벌 기반을 가진 인사들을 당대회 이전에 미리 정리하는 숙청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이 군의 숙청과 관련돼서 중국 내에 굉장히 복잡한 나름의 어떤 파벌 다툼이 존재한다라는 지점이에요. 시진핑 일당 독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견제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파벌들이 나오고 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장유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자당의 원로급인데 군과 관료 사회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시진핑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유사의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본인의 측근인 허웨이둥 파벌을 통해서 이 장유샤 파벌을 견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숙청과 견제가 끝난 후 토끼 사냥이 끝난 후 토사구팽 그 견제에 썼던 허웨이둥 파벌을 시진핑이 또 정리해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군벌의 숙청은 그냥 단순히 시진핑 대 반대파의 구조가 아니라 시진핑이 활용했던 측근들조차 연쇄적으로 정리하고 숙청하는 굉장히 다층적인 숙청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어느 국가나 특히 권위적인 국가일수록 이 군 조직에 대한 숙청, 피해 숙청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뭐 더할 나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네. 그런데 이 군의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 숙청식의 인사 개편이 잦게 되면 그 국가의 군 조직은 더 이상 군 조직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보고나 첩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죠. 사령관이나 최고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다간 숙청당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군 조직은 유사시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빨리 기동할 수 있는 군 조직의 어떤 정점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도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력 판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한 정치 조직으로 군의 실력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취약한 함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군이 계속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 시진핑이
반대되는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썼다가 또 그것마저 숙청한 허웨이둥 파벌은 공교롭게도 대만 해협을 방위를 담당하는 이 동부정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작전력도 사실은 이번 숙청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타당한 거죠. 정말 이 고인물은 썩는다는 맞습니다. 그 진리가 맞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3년임하고 4년임 납두고 나니까 주변의 그런 리스크 뭐 약간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숙청해 나가는 거군요,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그 작은 국가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이렇게나 많이 버틸 줄 감히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진짜요. 네. 러시아군을 우리가 막연히 굉장히 강한 세계 최강군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군이 딱 그렇게 정치 조작했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발휘할 때 정치 집단화된 군이 얼마나 무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죠. 또 중국의 대외 전략이 불러온 역풍이 해외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까지 발생을 했는데 중국은 이 막대한 투자와 원조를 앞세웠는데도 왜 해외에서 호감보다 이 반감과 경계심을 키우는 것일까요? 해외에서 중국이 선심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네. 아프리카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이 막 인심을 쓰면서 투자도 해주고 인프라 투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국가들에서 중국이 반감을 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지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빚 갚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아프리카 국가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30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막 중국 만세, 시진핑 주석 만세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에서 지금 2024, 2025, 2026 이때는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220억 달러를 중국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똑같거든요. 국가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개도국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돈을 받던 시절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의 호감이 빚 상환 압박에 대한 반감으로 바뀐 측면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이 현지에다가 인프라 사업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방식의 다수가 현지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을 끌어와서 대거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에서 이런 불만이 나와요. 중국에게 대규모 투자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야 되는데 외부에서 중국인을 데려와서 그 일자리 수요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이런 돈을 빌린 개발도상국들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문제인데 2016년에 스리랑카가 갚을 능력이 안 되죠. 변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항구 한반토타 항구의 지분 80%와 향후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의 국유 기업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 돈을 빌렸던 개발도상 국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에게 돈 잘못 빌렸다간 간도 떼가고 콩팥도 떼가고 이거 망막도 떼간다라는 반감과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에 활용 점정입니다. 중국이 친한 국가들의 정권은 대체로 다 권위주의 정권들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 관계가 부패한 정권을 떠받치는 외세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상대 정권과는 친숙한 관계를 중국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 정권에 있는 현지 대중들에게는 점점 반감이 커지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뭐 물리적인 저항이나 이런 테러 활동 같은 것도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만주, 내몰골, 항중 내부의 다양한 지역 정체성까지 강력한 중앙 통제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난과 1대1로 차질로 시진핑 체제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이 잠복한 지역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의 지역 갈등을 중국이 어떻게 억눌러 왔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접착제로 계속 붙여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특히 이제 티베트와 신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규탄하고 있거든요. 비인권적인 탄압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다수 한족들이 묵인을 했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족들을 묵인시켰던 중국 정부의 레토릭, 논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나의 몸뚱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날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경제 성장에 대한 유인으로 중국 대중들의 불만을 계속해서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처해 있는 대내의 경제적 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굉장히 정체됐고 일자리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중국 내부의 경제적 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역 갈등을 억눌러하고 붙여왔던 이 접착제의 끈끈이가 경제 기반이 약해지면서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구조로 봐야 되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동시다발적인 어떤 불만의 폭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정교한 공안의 감시 체계를 완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베트와 신장 지구 같은 소수민족 지역,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씨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에게 꾸준히 20년 전부터 한족을 이주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소수민족보다 지금은 한족이 더 많이 사는 무탁이라고 하죠. 중국이 주로 행하는 전략이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난이 이 즉각적인 어떤 소수민족의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경제적인 불만이 중국 인민 대다수에게 미쳐올 시진핑에 대한 불신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는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같은 제국으로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기제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감은 우리도 체감하잖아요. 가장 옆에 있는 열육한 한반도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네. 이 결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포맷, 그 전략적인 어떤 속성 같은 걸 들여다볼 때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말보단 모략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모략. 네. 모략의 정신 세계가 뚜렷한 국가이긴 한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프로핏이에요. 밸류가 아닙니다. 그나마 왕조 시대 중국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밸류를 중시를 했었죠. 인의 예지와 유교 이념을 먼저 앞세우긴 했었습니다. 성리학적인 전통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세계를 향해서 내세울 정신적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단지 그 대신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쌓은 모략의 정신 세계가 있어요. 그 모략의 기본적인 구성은 프로핏입니다. 자기 국가 이익이에요. 그래서 남을 설득하는 기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명이고, 덩치는 문명이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로 좁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모략의 어떤 틀만 앞세우고 그 안에 한껏 담겨 있는 게 자국 이익의 확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감대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또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유기의 손오공과 삼장법사 있죠. 현장법사가 서역의 불경을 취하러 갈 때 이 현장법사는 명분이 있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구하러 가는 구도자의 행색입니다. 하지만은 손오공은 그 구도랑 전혀 상관이 없는 깡패 원숭이죠. 근데 둘 다 필요합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서역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요괴들을 무찌르는 무공이 있어야 되는 손오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실패하고 있는 거는 명분 세계에서 약해요. 밸류. 남을 설득하고 내 걸 받아들여라 하는 어떤 기제를 설명할 때 자기 앞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적인 틀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핏만 앞서 있어요. 자기 국내에 그동안 경제개혁 개방을 하면서 쌓았던 수많은 잉여를 바깥으로 퍼붓는 거죠. 쏟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으로 이제 제3국이라든가 빈국에다가 이제 자기 잉여 생산 같은 걸 가서 쏟고 자금을 집어넣고 거기서 항구와 기간,
설비 같은 거를 대신 받고 먹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공사를 해도 자기네 인력을 보내잖아요. 이게 과연 현지 사람들의 복지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게 충돌하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중국 콘텐츠를 많이 흡수하고 소화하는 민족이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 콘텐츠에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무술 영화나 그러니까 맨날 괴기 영화나 뭐 이런 거나 만들어내는 중국 콘텐츠에 우리가 크게 공감하지 못하듯이 더 먼 나라는 중국을 더 멀게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당장은 개발해 주는 어떤 인프라를 갖고 와서 뭐 깔아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네 이익만 취한다 이런 생각이 판정이 나면은 그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할 까닭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반발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예. 또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만주, 내몽골, 한종 내부의 다양한 지역 정체성까지 강력한 중앙 통제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난과 1대1로 차질로 시진핑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된 경우 잠복한 지역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저 중국의 요소는 우리 진행자님이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전 국가에 앞서서 문명의 구조가 있어요. 이건 거대한 문명입니다. 면적이 960만인데 사실은 유럽연합보다 더 커요. 그렇다면은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민족 요소 있죠. 중국에도 원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티벳, 위구르, 만주, 그죠? 심지어는 광동하고 복건 이런 사람들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통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표준어를 안 쓰면 다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통이라는 강박 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중국이었다라는 식의 강변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게 왕조 시대에 거의 2000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열이 더 많았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중국이 통일된 시기보다 분열된 시기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보다. 공산당은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그쪽으로 패퇴를 해갖고 거기서의 허엿한 나라를 세워버린 대만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통일된 시기보다 분열이 길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또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마 위구르, 티벳, 타이완, 몽골 뭐 이런 식의 만주는 쪽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요소들은 사실 중국의 중앙에 균열이 생겨갖고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중국이 아닌 곳으로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문명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렇게 일통에 연연하고 일통에 의해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한테도 시비를 걸잖아요. 이걸 만약에 대만 독립을 인정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시진핑은 우리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는 이런 식의 강박관념, 일통과 통일 그리고 분열에 대한 오랜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분열은 뭘 의미하겠어요? 중국 땅은 땅의 구조가 전쟁이 굉장히 쉽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거대한 평원이 중간에 있어요. 화북 평원이 남북으로 1200 동서로 7, 800이에요. 이거는 뭐 거대한 평원이긴 한데 이거는 서로 화합하고 좋게 살기만 하면 좋은 평원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지무지한 살육전이 벌어질 수 있는 아마 삼국지, 초안지 이런 게 다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은 또 엄청난 학살과 이동, 이민 그런 어떤 심리적인 구조, 인문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은 그런 점에서도 좀 충분히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예. 마식루이에 대한 이번 숙청은 사실 하반기에 공식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면적인 인사 재편 숙청과 관련된 피바람은 2027년 당대회 전후에 엄청나게 불 걸로 예상합니다. 그때가 클라이막스다. 예. 이번 숙청의 흐름은 시진핑이 3연임 체제를 완성한 이후에 앞으로의 그 체제를 다지면서 잠재적인 시진핑에 대한 견제 세력이나 아니면 시진핑에 대해서 불쾌한 파벌 기반을 가진 인사들을 당대회 이전에 미리 정리하는 숙청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이 군의 숙청과 관련돼서
중국 내에 굉장히 복잡한 나름의 어떤 파벌 다툼이 존재한다라는 지점이에요. 시진핑 일당 독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견제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파벌들이 나오고 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장유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자당의 원로급인데 군과 관료 사회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시진핑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유사의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본인의 측근인 허웨이둥 파벌을 통해서 이 장유샤 파벌을 견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숙청과 견제가 끝난 후 토끼 사냥이 끝난 후 토사구팽 그 견제에 썼던 허웨이둥 파벌을 시진핑이 또 정리해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군벌의 숙청은 그냥 단순히 시진핑 대 반대파의 구조가 아니라 시진핑이 활용했던 측근들조차 연쇄적으로 정리하고 숙청하는 굉장히 다층적인 숙청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어느 국가나 특히 권위적인 국가일수록 이 군 조직에 대한 숙청, 피해 숙청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뭐 더할 나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네. 그런데 이 군의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 숙청식의 인사 개편이 잦게 되면 그 국가의 군 조직은 더 이상 군 조직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보고나 첩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죠. 사령관이나 최고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다간 숙청당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군 조직은 유사시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빨리 기동할 수 있는 군 조직의 어떤 정점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도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력 판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한 정치 조직으로 군의 실력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취약한 함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군이 계속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 시진핑이 반대되는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썼다가 또 그것마저 숙청한 허웨이둥 파벌은 공교롭게도 대만 해협을 방위를 담당하는 이 동부정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작전력도 사실은 이번 숙청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타당한 거죠. 정말 이 고인물은 썩는다는 맞습니다. 그 진리가 맞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3년임하고 4년임 납두고 나니까 주변의 그런 리스크 뭐 약간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숙청해 나가는 거군요,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그 작은 국가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이렇게나 많이 버틸 줄 감히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진짜요. 네. 러시아군을 우리가 막연히 굉장히 강한 세계 최강군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군이 딱 그렇게 정치 조작했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발휘할 때 정치 집단화된 군이 얼마나 무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죠. 또 중국의 대외 전략이 불러온 역풍이 해외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까지 발생을 했는데 중국은 이 막대한 투자와 원조를 앞세웠는데도 왜 해외에서 호감보다 이 반감과 경계심을 키우는 것일까요? 해외에서 중국이 선심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네. 아프리카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이 막 인심을 쓰면서 투자도 해주고 인프라 투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국가들에서 중국이 반감을 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지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빚 갚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아프리카 국가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30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막 중국 만세, 시진핑 주석 만세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에서 지금 2024, 2025, 2026 이때는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220억 달러를 중국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똑같거든요. 국가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개도국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돈을 받던 시절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의 호감이 빚 상환 압박에 대한 반감으로 바뀐 측면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이 현지에다가 인프라 사업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방식의 다수가 현지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을 끌어와서 대거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에서 이런 불만이 나와요. 중국에게 대규모 투자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야 되는데 외부에서 중국인을 데려와서 그 일자리 수요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이런 돈을 빌린 개발도상국들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문제인데 2016년에 스리랑카가 갚을 능력이 안 되죠. 변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항구 한반토타 항구의 지분 80%와 향후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의 국유 기업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 돈을 빌렸던 개발도상 국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에게 돈 잘못 빌렸다간 간도 떼가고 콩팥도 떼가고 그러네요. 이거 망막도 떼간다라는 반감과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에 활용 점정입니다. 중국이 친한 국가들의 정권은 대체로 다 권위주의 정권들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 관계가 부패한 정권을 떠받치는 외세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상대 정권과는 친숙한 관계를 중국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 정권에 있는 현지 대중들에게는 점점 반감이 커지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뭐 물리적인 저항이나 이런 테러 활동 같은 것도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만주, 내몰골, 항종 내부의 다양한 지역 정체성까지 강력한 중앙 통제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난과 1대1로 차질로 시진핑 체제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이 잠복한 지역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의 지역 갈등을 중국이 어떻게 억눌러 왔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접착제로 계속 붙여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특히 이제 티베트와 신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규탄하고 있거든요. 비인권적인 탄압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다수 한족들이 묵인을 했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족들을 묵인시켰던 중국 정부의 레토릭, 논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나의 몸뚱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날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경제 성장에 대한 유인으로 중국 대중들의 불만을 계속해서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처해 있는 대내의 경제적 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굉장히 정체됐고 일자리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중국 내부의 경제적 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역 갈등을 억눌러가고 붙여왔던 이 접착제의 끈끈이가 경제 기반이 약해지면서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구조로 봐야 되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동시다발적인 어떤 불만의 폭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정교한 공안의 감시 체계를 완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베트와 신장 지구 같은 소수민족 지역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씨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에게 꾸준히 20년 전부터 한족을 이주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소수민족보다 지금은 한족이 더 많이 사는 무탁이라고 하죠. 중국이 주로 행하는 전략이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난이 이 즉각적인 어떤 소수민족의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경제적인 불만이 중국 인민 대다수에게 미쳐올 시진핑에 대한 불신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는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 같은 제국으로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기제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감은 우리도 체감하잖아요. 가장 옆에 있는 열육한 한반도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네. 이 결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포맷
그 전략적인 어떤 속성 같은 걸 들여다볼 때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말보다 모략이란 말을 많이 써요. 모략. 네. 모략의 정신 세계가 뚜렷한 국가이긴 한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프로핏이에요. 밸류가 아닙니다. 그나마 왕조 시대 중국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밸류를 중시했었죠. 인의예지와 유교 이념을 먼저 앞세우긴 했었습니다. 성리학적인 전통도 있었고. 네,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세계를 향해서 내세울 정신적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단지 그 대신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쌓은 모략의 정신 세계가 있어요. 그 모략의 기본적인 구성은 프로핏입니다. 자기 국가 이익이에요. 그래서 남을 설득하는 기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명이고 덩치는 문명이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로 좁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모략의 어떤 틀만 앞세우고 그 안에 한껏 담겨 있는 게 자국 이익의 확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감대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또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유기의 손오공과 삼장법사 있죠. 현장법사가 서역의 불경을 취하러 갈 때 이 현장법사는 명분이 있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구하러 가는 구도자의 행색입니다. 하지만은 손오공은 그 구도랑 전혀 상관이 없는 깡패 원숭이죠. 근데 둘 다 필요합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서역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요괴들을 무찌르는 무공이 있어야 되는 손오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실패하고 있는 거는 명분 세계에서 약해요. 밸류. 남을 설득하고 내 걸 받아들여라 하는 어떤 기제를 설명할 때 자기 앞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적인 틀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핏만 앞서 있어요. 자기 국내 그동안 경제개혁 개방을 하면서 쌓았던 수많은 잉여를 바깥으로 퍼붓는 거죠. 쏟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으로 이제 제3국이라든가 빈국에다가 이제 자기 잉여 생산 같은 걸 가서 쏟고 자금을 집어넣고 거기서 항구와 기간 설비 같은 거를 대신 받고 먹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공사를 해도 자기네 인력을 보내잖아요. 이게 과연 현지 사람들의 복지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게 충돌하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중국 콘텐츠를 많이 흡수하고 소화하는 민족이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중국 콘텐츠에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무술 영화나 그러니까 맨날 괴기 영화나 뭐 이런 거나 만들어내는 중국 콘텐츠에 우리가 크게 공감하지 못하듯이 더 먼 나라는 중국을 더 멀게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당장은 개발해 주는 어떤 인프라를 갖고 와서 뭐 깔아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네 이익만 취한다 이런 생각이 판정이 나면은 그 사람들 현지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할 까닭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반발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예. 또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만주, 내몽골, 한종 내부의 다양한 지역 정체성까지 강력한 중앙 통제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난과 1대1로 차질로 시진핑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된 경우 잠복한 지역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저 중국의 요소는 우리 진행자님이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전 국가에 앞서서 문명의 구조가 있어요. 이건 거대한 문명입니다. 면적이 960만인데 사실은 유럽연합보다 더 커요. 그렇다면은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민족 요소 있죠. 중국에도 원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티벳, 위구르, 만주, 그죠? 심지어는 광동하고 복건 이런 사람들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통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표준어를 안 쓰면 다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통이라는 강박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중국이었다라는 식의 강변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게 왕조 시대에 거의 2000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열이 더 많았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중국이 통일된 시기보다 분열된 시기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보다. 공산당은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그쪽으로 패퇴를 해갖고 거기서의 허엿한 나라를 세워버린 대만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통일된 시기보다 분열이 길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또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마 위구르, 티벳,
타이완, 몽골, 뭐 이런 식의 만주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요소들은 사실 중국의 중앙에 균열이 생겨갖고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중국이 아닌 곳으로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문명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렇게 일통에 연연하고 일통에 의해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한테도 시비를 걸잖아요. 이걸 만약에 대만 독립을 인정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시진핑은 우리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는 이런 식의 강박관념, 일통과 통일 그리고 분열에 대한 오랜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분열은 뭘 의미하겠어요? 중국 땅은 땅의 구조가 전쟁이 굉장히 쉽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거대한 평원이 중간에 있어요. 화북 평원이 남북으로 1200, 동서로 700~800이에요. 이거는 뭐 거대한 평원이긴 한데 이거는 서로 화합하고 좋게 살기만 하면 좋은 평원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지무지한 살육전이 벌어질 수 있는 아마 삼국지, 초안지 이런 게 다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쉽게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전쟁을 의미하고 전쟁은 또 엄청난 학살과 이동, 이민 그런 어떤 심리적인 구조, 인문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은 그런 점에서도 좀 충분히 바라봐야 될 대상입니다. 예. 마싱루이에 대한 이번 숙청은 사실 하반기에 공식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면적인 인사 재편 숙청과 관련된 피바람은 2027년 당대회 전후에 엄청나게 불 걸로 예상합니다. 그때가 클라이막스다. 예. 이번 숙청의 흐름은 시진핑이 사면임 체제를 완성한 이후에 앞으로의 그 체제를 다지면서 잠재적인 시진핑에 대한 견제 세력이나 아니면 시진핑에 대해서 불쾌한 파벌 기반을 가진 인사들을 당대회 이전에 미리 정리하는 숙청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이 군의 숙청과 관련돼서 중국 내에 굉장히 복잡한 나름의 어떤 파벌 다툼이 존재한다라는 지점이에요. 시진핑 일당 독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견제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파벌들이 나오고 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장유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자당의 원로급인데 군과 관료 사회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맞아요. 시진핑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유사의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본인의 측근인 허웨이둥 파벌을 통해서 이 장유샤 파벌을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숙청과 견제가 끝난 후 토끼 사냥이 끝난 후 토사구팽 그 견제에 썼던 허웨이둥 파벌을 시진핑이 또 정리해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군벌의 숙청은 그냥 단순히 시진핑 대 반대파의 구조가 아니라 시진핑이 활용했던 측근들조차 연쇄적으로 정리하고 숙청하는 굉장히 다층적인 숙청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어느 국가나 특히 권위적인 국가일수록 이 군 조직에 대한 숙청, 피해 숙청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뭐 더할 나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네. 그런데 이 군의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 숙청식의 인사 개편이 잦게 되면 그 국가의 군 조직은 더 이상 군 조직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보고나 첩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죠. 사령관이나 최고 군 통수권자의 판단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다간 숙청당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군 조직은 유사시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빨리 기동할 수 있는 군 조직의 어떤 정점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도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력 판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한 정치 조직으로 군의 실력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취약한 함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군이 계속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 시진핑이 반대되는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썼다가 또 그것마저 숙청한 허웨이둥 파벌은 공교롭게도 대만 해협을 방위를 담당하는 이 동부정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작전력도 사실은 이번 숙청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타당한 거죠.
정말 이 고인물은 썩는다는 맞습니다. 그 진리가 맞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3년임하고 4년임 납두고 나니까 주변의 그런 리스크 뭐 약간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숙청해 나가는 거군요,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그 작은 국가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이렇게나 많이 버틸 줄 감히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진짜요. 네. 러시아군을 우리가 막연히 굉장히 강한 세계 최강군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군이 딱 그렇게 정치 조작했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발휘할 때 정치 집단화된 군이 얼마나 무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죠. 또 중국의 대외 전략이 불러온 역풍이 해외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까지 발생을 했는데 중국은 이 막대한 투자와 원조를 앞세웠는데도 왜 해외에서 호감보다 이 반감과 경계심을 키우는 것일까요? 해외에서 중국이 선심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 네. 아프리카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이 막 인심을 쓰면서 투자도 해주고 인프라 투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국가들에서 중국이 반감을 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지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빚 갚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아프리카 국가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30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막 중국 만세, 시진핑 주석 만세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2020년에서 지금 2024, 2025, 2026 이때는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220억 달러를 중국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똑같거든요. 국가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개도국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돈을 받던 시절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의 호감이 빚 상환 압박에 대한 반감으로 바뀐 측면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중국이 현지에다가 인프라 사업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방식의 다수가 현지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을 끌어와서 대거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에서 이런 불만이 나와요. 중국에게 대규모 투자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야 되는데 외부에서 중국인을 데려와서 그 일자리 수요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이런 돈을 빌린 개발도상국들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문제인데 2016년에 스리랑카가 갚을 능력이 안 되죠. 변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항구 한반토타 항구의 지분 80%와 향후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의 국유 기업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이 돈을 빌렸던 개발도상 국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중국에게 돈 잘못 빌렸다간 간도 떼가고 콩팥도 떼가고 그러네요. 이거 망막도 떼간다라는 반감과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에 활용점정입니다. 중국이 친한 국가들의 정권은 대체로 다 권위주의 정권들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 관계가 부패한 정권을 떠받치는 외세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상대 정권과는 친숙한 관계를 중국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 정권에 있는 현지 대중들에게는 점점 반감이 커지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뭐 물리적인 저항이나 이런 테러 활동 같은 것도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만주, 내몰골, 항중 내부의 다양한 지역 정체성까지 강력한 중앙 통제로 묶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난과 1대1로 차질로 시진핑 체제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이 잠복한 지역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의 지역 갈등을 중국이 어떻게 억눌러 왔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접착제로 계속 붙여왔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티베트와 신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규탄하고 있거든요. 비인권적인 탄압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다수 한족들이 묵인을 했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족들을 묵인시켰던 중국 정부의 레토릭, 논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나의 몸뚱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날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경제 성장에 대한 유인으로 중국 대중들의 불만을 계속해서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처해 있는 대내의 경제적 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굉장히 정체됐고 일자리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중국 내부의 경제적 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역 갈등을 억눌러가고 붙여왔던 이 접착제의 끈끈이가 경제 기반이 약해지면서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구조로 봐야 되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동시다발적인 어떤 불만의 폭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정교한 공안의 감시 체계를 완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베트와 신장 지구 같은 소수민족 지역, 그러니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씨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에게 꾸준히 20년 전부터 한족을 이주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소수민족보다 지금은 한족이 더 많이 사는 무탁이라고 하죠. 중국이 주로 행하는 전략이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난이 이 즉각적인 어떤 소수민족의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경제적인 불만이 중국 인민 대다수에게 미쳐올 시진핑에 대한 불신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시진핑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는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